그냥 두고 가자. 여기 두고 가자고. 그 사람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차 뒷좌석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는데 그 사람은 핸들을 잡은 채 앞만 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야? 엄마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는데. 제가 비명처럼 소리쳤을 때 그 사람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장모님 나이가 어떻게 되는데? 이미 80이 넘으셨잖아. 어차피 얼마 못 사실 분인데 병원비가 너무 아깝잖아. 그 돈이면 우리 빚이나 갚지. 저는 그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제 남편이 맞는지, 제가 25년을 함께 산 사람이 맞는지. 내려! 너 혼자 구급차 부르든 택시 잡든 해. 난 급한 일이 있어서 못 가. 그 사람은 정말로 차를 세웠고 저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차를 몰고 사라졌습니다. 길바닥에 쓰러진 엄마와 저를 남겨둔 채로요. 그날부터 저는 복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3년 동안 한치의 빈틈도 없이요. 결혼 전부터 그 사람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대기업 과장이었고 집안도 괜찮았고 무엇보다 제게 친절했습니다. 중매로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은 의자를 빼주고 코트를 받아 걸어주고 제가 말할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습니다. 저희 엄마도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아버지를 여의고 10년 엄마는 외로우셨고 든든한 사위가 생긴다는 것에 기뻐하셨습니다. 외동딸이었던 저는 결혼하면서 엄마를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재산이 조금 있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물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물려주신 부동산이 몇 채 있다는 정도만 알았지 정확한 규모는 저도 몰랐습니다. 엄마는 돈 이야기를 잘 안 하셨거든요. 예비 사위가 자주 찾아와 말벗이 되어드리는 것을 엄마는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그 사람은 꼼꼼했습니다. 예단부터 예물까지 혼수 목록을 하나하나 체크하고 신혼집도 직접 발로 뛰어 구했습니다. 저는 운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생활은 25년 동안 평범했습니다. 그 사람은 성실하게 회사를 다녔고 저는 집안일을 하며 아이를 키웠고 주말이면 엄마 댁에 들러 안부를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3년 전 그 사람이 정년퇴직을 하면서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퇴직금 받았으니까 회사에서 하던 일로 나도 사업 한번 해보려고. 그 사람은 그렇게 말했고 저는 조금 불안했지만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지인과 함께 작은 무역업을 시작했고 사무실도 얻어 제법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거래처가 끊기고 물건이 팔리지 않고 재고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퇴직 2년 차가 되던 해 그 사람은 저에게 고백했습니다. 미안해. 빚이 조금 생겼어. 조금이 아니었습니다. 4억이 넘는 빚이었습니다. 은행 대출, 사채, 지인에게 빌린 돈까지 합쳐서요. 저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50대 중반의 나이에 아이도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한 상황에서 이렇게 큰 빚을 지다니. 어떻게 할 건데 이걸? 제가 물었을 때 그 사람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장모님한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저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안 돼. 그건 절대 안 돼. 하지만 그날 이후 그 사람은 집에만 오면 엄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나중에는 노골적으로. 장모님이 집이 몇 채야? 강남에만 2채 있다며? 네가 외동딸인데 결국 다 네 거 아니냐? 저는 그때마다 화를 냈습니다. 엄마 재산 생각하지 마. 하지만 그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집요해졌습니다. 엄마를 만날 때마다 유난히 친절하게 굴었고 안부를 물었고 말벗이 되어드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불편했지만 딱히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의 정기 검진을 위해 함께 병원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마침 그 사람이 시간이 난다며 차로 데려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병원에 거의 다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뒷좌석에 앉아 계시던 엄마가 갑자기 윽소리를 내며 옆으로 픽 쓰러지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고 엄마는 이미 안색이 새하얗게 변해 계셨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여보, 빨리 응급실로 가야 해. 저는 다급하게 말했지만 그 사람은 속도를 줄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에휴, 오늘 진짜 중요한 일이 있어서 데려다 주기만 하고 가야 되는데. 저는 분노했습니다. 지금 뭐라는 거야? 엄마가 쓰러지셨다고. 제가 소리쳤지만 그 사람은 오히려 차를 천천히 몰았습니다. 그러다 신호등 앞에서 차가 멈췄고 엄마는 뒷좌석에서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구급차 불러. 빨리 구급차 불러. 하지만 그 사람은 핸드폰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 문을 잠그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잘 들어. 지금 장모님 상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내 말은 만약에 말이야. 오늘 장모님이 돌아가시면 우리 빚 문제가 해결돼. 알지? 집도 몇 채 있고 예금도 있고 보험금도 있잖아. 그 사람은 침착하게, 너무나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오늘 저녁 메뉴를 정하는 것처럼요.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지금 뒷좌석에서 제 엄마가 죽어가고 있는데 이 사람은 유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쳤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을 때 그 사람은 오히려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친 게 아니야.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자고. 우리 빚이 얼마인데? 4억이야, 4억. 이거 갚으려면 우리 남은 인생 동안 허리 휘어지게 일해야 해. 근데 지금 이 순간만 놓치지 않으면 모든 게 해결돼. 저는 그 사람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정신 차려. 지금 내 엄마가 죽어가고 있다고. 하지만 그 사람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조금만 기다리자는 거야. 어차피 80 넘으신 분이잖아. 5분, 아니 10분만 더 기다려보자고. 저는 차 문을 열려고 했지만 잠겨 있었습니다. 문 열어. 당장 문 열어. 제가 소리를 질렀지만 그 사람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뒷좌석에서 엄마의 신음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이 사람이, 제 남편이 정말로 엄마를 죽게 내버려 둘 생각인 것 같았습니다. 제발 문 좀 열어줘. 나 혼자라도 엄마 모시고 병원 갈게. 저는 거의 울먹이며 애원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넌 왜 이렇게 모르냐? 지금 우리가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알아? 사채업자들이 매일같이 전화하고 집 앞에서 기다리고 이러다간 우리 집까지 넘어가. 저는 소리쳤습니다. 그게 엄마랑 무슨 상관이야? 엄마가 무슨 죄야? 그 사람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죄는 없지. 근데 돈은 많잖아. 쓸 데도 없는 돈을 그냥 갖고 계시잖아. 우리한테 조금만 나눠주시면 되는데 생전에는 안 주시니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이 지난 몇 년간 엄마를 찾아갔던 것도 친절하게 대했던 것도 전부 계산된 행동이었다는 것을요. 알았어. 내가 엄마한테 부탁해 볼게. 돈 좀 빌려달라고 할게. 그러니까 제발 지금은 병원부터 가자. 저는 거의 굴복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빌리는 게 아니라 받는 거야. 어차피 네 거 될 건데 왜 빌려? 차라리 지금 이 상황을 이용하는 게 낫지 않겠니?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아듣는데 몇 초가 걸렸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엄마가 오늘 돌아가시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너 지금 미친 거 맞아.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제가 소리쳤을 때 그 사람이 차 문을 열었습니다. 알았어. 그럼 너 혼자 해. 저는 황급히 뒷문을 열고 엄마를 부축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이미 의식을 잃으신 상태였고
몸무게를 지탱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와줘. 제발 좀 도와줘. 하지만 그 사람은 그냥 앞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엄마를 차 밖으로 끌어냈고 길바닥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냥 두고 가자. 여기 두고 가자고. 저는 전화기를 귀에 댄 채 그 사람을 쳐다봤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야? 엄마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는데. 그 사람은 창문을 내리고 말했습니다. 장모님 나이가 어떻게 되는데? 이미 80이 넘으셨잖아. 어차피 얼마 못 사실 분인데 병원비가 너무 아깝잖아. 그 돈이면 우리 빚이나 갚지. 그리고 한 번 더 말했습니다.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지 말고 너 혼자 구급차 부르든 택시 잡든 해. 난 급한 일이 있어서 못 가. 그 사람은 정말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길바닥에 쓰러진 엄마와 저를 남겨두고요. 다행히 구급차가 빨리 도착했고 엄마는 응급수술을 받아 목숨을 건지셨습니다. 의사는 5분만 늦었어도 위험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뇌출혈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고요. 저는 중환자실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집에 돌아온 그 사람을 봤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 사람이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병원에서 응급으로 수술받고 좋아지셨어. 지금은 회복 중이야. 제가 차갑게 대답했을 때 그 사람의 얼굴에 실망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엄마는 2달 후에 재활까지 모두 마치고 퇴원하셨습니다. 다행히 큰 후유증 없이 회복하셨지만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날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그 사람이 한 말, 한 행동, 모든 것이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USB에 담아 은행 금고에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정밀 검사를 받으시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셔야 하는지 의사와 상담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엄마께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엄마 혹시 재산 정리는 해놓으셨어요? 엄마는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왜? 엄마 돈이 궁금하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만약을 대비해서 정리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며칠 후 엄마는 저를 법무사 사무실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엄마의 재산 규모를요. 강남 빌딩 2개 동, 아파트 8채, 상가 5개, 그리고 주식과 예금. 아버지가 물려주신 자산을 엄마가 30년 동안 부동산과 주식 투자로 불려놓으신 것이었습니다. 총 자산 규모는 2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엄마, 이게 다 엄마 거예요? 엄마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네 아빠가 물려주고 간 거 전문가한테 맡겨서 잘 굴렸지. 너도 이제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법무사는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엄마의 모든 재산은 저에게만 상속되고 사위는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도록 명시했습니다. 또한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어떤 재산도 처분하거나 양도할 수 없도록 제한을 걸었습니다. 저는 엄마께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실 아무한테도 말씀하지 마세요. 특히 사위한테는요. 하지만 저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그 사람 앞에서 일부러 통화하는 척했습니다. 네, 법무사님, 그럼 엄마 재산 목록 정리해서 보내주시면 될까요? 네, 총 2천억 정도 된다고 하셨죠? 그 사람의 귀가 번쩍 뜨이는 게 보였습니다. 통화를 끝내자마자 그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장모님 재산이 2천억이나 된다고? 저는 귀찮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응, 아빠가 물려주신 거 엄마가 계속 불려놓으신 거래. 나도 오늘 처음 알았어. 그 사람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날 밤부터 그 사람은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에게 친절해졌고 엄마를 더 자주 찾아갔고 집안일도 도왔습니다.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일주일 후 저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을 추적해주세요. 특히 제가 모르는 곳에 가거나 누군가를 만나면 사진과 영상으로 남겨주세요. 탐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편분의 외도를 확인하시려는 거죠? 저는 정확히 그것까지는 확신하지 못했지만 그 사람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은 받았습니다. 2주 후 탐정에게서 첫 보고가 왔습니다. 남편분이 일주일에 3번 정도 강남의 한 오피스텔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0대 여성과 만나고 있습니다. 저는 사진을 받아봤습니다. 그 사람이 한 여자와 오피스텔 로비에서 포옹하는 모습, 엘리베이터에 함께 타는 모습, 그리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친밀한 모습들.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25년을 함께 산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니. 하지만 저는 화를 내거나 따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탐정에게 말했습니다. 계속 추적해주세요. 최대한 많은 증거를 확보해주세요. 호텔 출입, 식사, 선물 구매, 모든 것을요. 그 후 6개월 동안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했습니다. 그 사람이 늦게 들어와도 주말에 나간다고 해도 저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엄마 건강이 좋아지신 것 같아. 의사 선생님이 몸 상태가 좋다고 하시더라.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사람의 얼굴이 어두워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부러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 나중에 돌아가시면 그 재산 어떻게 할까? 2천억이면 우리 평생 먹고 놀아도 남잖아. 그 사람은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빚도 다 갚고 집도 새로 사고 여행도 다니고 생각만 해도 좋네.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당신은 단 한 푼도 받지 못할 텐데요. 그러면서도 그 사람은 그 여자를 계속 만났습니다. 탐정의 보고서는 점점 두꺼워졌습니다. 호텔 영수증, 레스토랑 영수증, 명품 가방 구매 내역, 오피스텔 월세 계약서. 그 사람이 그 여자에게 쓴 돈만 해도 수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어디서 그 돈이 나왔는지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제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몰래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카드 명세서를 확인하고도 모른 척했습니다. 증거는 많을수록 좋으니까요. 1년이 지났을 때 저는 탐정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여자와의 결정적인 장면을 확보해주세요. 호텔 들어가는 것과 나오는 것 명확하게요. 일주일 후 그 영상이 도착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여자와 손을 잡고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 다음 날 아침 함께 나오는 모습,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그날의 블랙박스 영상, 1년 동안 수집한 불륜의 증거들, 엄마의 유언장 사본, 모든 것을 제출했습니다.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유책 배우자로 이혼 소송 충분히 가능합니다. 남편분은 재산 분할도 거의 받지 못할 것이고요. 그리고 어머님 유기권은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 진행해주세요. 딴 타이밍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완벽한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 사람의 사채 빚이 이자까지 불어나 6억을 넘어섰고 채권자들이 집까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완전히 절망에 빠졌고 저에게 다시 한번 엄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발 이번에는 정말 도와달라고 해봐. 장모님한테 집 한 채만 아니면 10억만이라도. 안 그러면 우리 정말 끝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일 엄마 만나러 가서 이야기해볼게. 그 사람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내가 당신한테 잘할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잘해야지. 다음 날 아침, 저는 변호사와 경찰에게 연락했습니다. 오늘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거실 테이블 위에 서류를 쌓아 놓았습니다. 이혼 소송 서류, 불륜 증거 자료, 형사 고소장. 그 사람이 퇴근하고 들어왔을 때 저는 소파에 앉아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어? 저는 평온하게 물었습니다. 응. 장모님은 뭐래? 그 사람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테이블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서류 있어. 한번 봐. 그 사람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첫 장을 보는 순간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이게 뭐야? 이혼 소송 서류야. 유책 배우자는 당신이고.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서류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와의 사진들, 호텔 출입 영상, 신용카드 명세서, 모든 것이 거기 있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언제부터? 1년 전부터 사설 탐정 고용해서 당신 따라다니게 했어.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그 여자 만나러 다닐 때마다, 호텔 갈 때마다, 내 돈으로 선물 살 때마다 다 찍혔어. 그 사람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정신이 없어서 그랬어. 용서해줘, 제발.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야. 다음 장 넘겨봐. 그 사람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형사 고소장을 받습니다. 3년 전 당신이 엄마를 길바닥에 버리고 간 날 기억나? 그날의 블랙박스 영상 여기 전부 다 있어. 당신이 한 말, 한 행동, 모조리 다 있다고. 저는 USB를 꺼내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서 그 사람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냥 두고 가자. 여기 두고 가자고. 장모님 나이가 어떻게 되는데? 이미 80이 넘으셨잖아. 어차피 얼마 못 사실 분인데 병원비가 너무 아깝잖아. 그 사람은 화면을 보며 몸을 떨었습니다. 유기죄 존속살해 미수 변호사는 최소 5년은 각오해야 한대. 근데 불륜까지 합쳐지면 더 늘어날 수도 있대.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 엄마 유언장 사본이야. 저는 마지막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당신은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어. 엄마가 살아계신 동안에도 돌아가신 후에도. 2천억? 당신이랑은 아무 상관없는 돈이야. 그 사람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25년을 함께 산 부부인데. 25년? 그 25년 동안 당신은 엄마 재산만 노렸잖아. 3년 전에는 엄마를 죽게 내버려 두려고까지 했고. 그러면서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당신이야말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저는 소리쳤습니다. 그 사람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3년을 준비했습니다. 3년 동안 그 사람을 지켜보면서 증거를 모으면서 완벽한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경찰이 그 사람을 연행해 갔습니다. 이혼 소송도 시작되었고 형사 재판도 진행되었습니다. 불륜 증거는 명확했고 블랙박스 영상은 결정적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이혼도 성립되었습니다. 재산 분할은 없었습니다. 유책 배우자였으니까요. 위자료는 제가 받았습니다. 당연히 엄마의 유산과는 아무 관계도 없게 되었죠. 그 사람이 그토록 원하던 2천억 원은 결국 단 한 푼도 손에 넣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6억의 빚만 남았습니다. 그 빚은 그 사람이 감옥에서 나와 평생 갚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법정에서 그 사람을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수갑을 찬 채로 끌려가는 뒷모습을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준비한 복수가 완벽하게 성공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게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무서운 사람인 줄 몰랐어.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엄마를 길바닥에 버렸을 때 나도 당신이 그렇게 무서운 사람인 줄 몰랐어. 지금 엄마는 건강하십니다. 가끔 그날 이야기를 꺼내시며 사위가 왜 감옥에 갔냐고 물으시지만 저는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나쁜 짓을 해서요라고만 말씀드립니다.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제가 한 일이 옳았을까? 3년을 기다리며 복수를 준비한 것이 정당했을까? 하지만 길바닥에 쓰러진 엄마를 버리고 간 그 사람의 뒷모습을, 그 사람이 했던 말들을 떠올리면 저는 단 한순간도 후회하지 않습니다.